안녕하십니까. 자, 거시경제 5주차 2교시 공부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그 4장 내생적 경제성장 이론의 그 뒷부분 내용 공부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왜 내생적 경제성장 이론이 필요한가 하는 거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중에서 한 가지 R&D 모형에 대해서 봤습니다. 연구개발 투자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이것이 지속적 기술 진보를 가져오고 나가서 지속적인 성장을 가져오는 중요한 요인이다 해가지고 R&D를 강조하는 모형을 봤고, 이제 이번 시간에는 그 인적 자본 모형 보겠습니다. 자, 근데 인적 자본 모형에도 세 가지가 있습니다. 루카스 모형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실행학습 모형이 있고, 그 다음에 인적 자본과 물적 자본의 동시 축적 이론 해가지고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세 가지의 핵심적인 아이디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장기적인 경제 성장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 여러 가지 뭐 금융이라든가 뭐 인구의 고령화라든가 뭐 이런 것들 관련해 가지고 이런 것들이 장기적 경제 성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거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부가 경제 성장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나 이런 내용들 보겠습니다. 그런데 뭐 한국 경제의 경우에도 과거에 고도 성장이 이루어졌죠. 전 세계 어떤 나라도 경험해 보지 못한 고도 성장. 그래서 뭐 1년의 성장률이 한때는 뭐 15%까지 두 자릿수까지 성장을 이룰 정도로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성장 과정에서 얻었던 여러 가지 그 교훈들 이런 것들이 지금도 분석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정부가 중요한 역할을 했죠. 그리고 한국 경제 이거 과거 성장을 평가할 때 뭐 정부 주도 경제 성장 이런 말도 많이 쓰이고, 그다음에 또 특히 이제 한국은 자원이 없는 나라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갖고 주로 수출을 통해서 성장을 이룬 나라 해가지고 수출 주도형 성장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되게 이런 것들을 다루는 분야를 갖다가 경제 또 발전이라고도 합니다. 경제 성장하고 경제 발전은 차이가 있죠. 경제 성장은 뭐죠? GDP 또는 1인당 GDP가 증가하면 경제 성장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경제 발전이라고 할 때는 1인당 GDP의 증가는 물론이고 그와 함께 여러 가지 사회 전반의 발전이 함께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국민 생활의 질적인 향상은 물론이고 여러 가지 그 제도적 또 법적으로 사회 발전이 함께 이루어져야만 경제 발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이미 여러 가지 그 사회 제도나 이런 것들은 잘 정비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선진국이 당면한 과제는 그저 어떻게 하면 GDP를 증가시킬 것인가, 이게 중요한 과제가 되는 것이고, 반면에 이 저개발국 또는 저 후진국 같은 경우에는 뭐요? 아무것도 갖춰진 게 없죠. 그렇기 때문에 1인당 GDP만 증가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사회 전반의 발전이 함께 이루어져야죠. 그래서 보통은 과거에 경제 성장 이론은 경제 성장론은 선진국 이론이고 경제 발전론은 후진국 이론이다.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제 발전이라는 것도 거시경제학의 중요한 과제로 함께 공부했었는데 근래 들어와 가지고는 경제 발전은 잘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물론 이제 경제학과 같은 경우에는 경제 성장론도 한 과목이 있고 또 경제 발전론도 별도로 한 과목이 있습니다. 가지고 주로 이제 저개발국의 경제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도 한 학기 동안 공부하는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또 실제로 그 저개발국의 그 빈곤 문제라든가 이런 걸 연구해 가지고 2019년도 노벨 경제학상 받은 학자가 있죠. 디플로기오스 부부인데 주로 이제 저개발국의 빈곤 문제를 연구해 가지고 노벨 경제학상을 받아 가지고 여전히 중요한 연구 과제입니다. 그렇지만 현재 우리가 공부하는 거시경제학 과목에서는 경제 발전에 관한 내용은 별도로 안 나오고 주로 경제 성장과 관련된 이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경제 성장 과정에서 정부가 중요한 역할을 갖다 하는데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하는 것도 살펴봐야 될 내용의 하나입니다. 자, 윗부분 내용은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에 볼 내용은 인적 자본 모형이죠. 여기서도 역시 한계 생산 체감 없이, 왜냐하면 인적 자본이라고 하는 것은 한계 생산을 체감시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뭐요? 자, 축적되면 축적될수록 큰 힘을 갖다 발휘하는 거죠. 한계 생산은 체감 없이 장기적 경제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요인 무엇이냐? 물론 당연히 결론은 나와 있죠. 이미 제목이 인적 자본 모형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인적 자본 투자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걸 강조하는 거죠. 교육 투자가 그만큼 중요하다. 또 이걸 통해서 국가 간 소득 수준의 차이를 갖다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이걸 좀 볼 것이고, 뒷부분에 가서 국가 간
경제 성장의 차이를 가져온 자본 축적과 생산성의 격차, 이런 것들이 구조적으로 어떤 요인들의 영향을 받아왔는지, 또 이런 것들이 경제 성장 정책에 어떤 시사점을 주는지, 이런 것들을 갖다 살펴보겠습니다. 그래갖고 두 가지, 자, 인적 자본 모형하고 그 다음에 경제 성장 정책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이번 시간에도 또 모형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 가지 추리적 모형이 많이 나오는데 그 모형에 너무 연연해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일단은 그 기본적인 내용들을 잘 보고 우리 이제 중간중간에 가장 기본되는 식은 한번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책에도 보시게 되면 교재에 그 맨 챕터마다 뒷부분에 요약이 나오죠. 요약이 나오고 그 뒤에 연습 문제가 나옵니다. 근데 연습 문제 보게 되면은 이게 어디서 나왔다는 것도 표시가 돼 있죠. 근데 뭐 몇 년도에 행정고시 시험 문제로 나왔었다 뭐 이런 게 나와 있는데, 물론 이제 행정고시에서도 이런 게 나오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경제 성장 분야에서는 모형 자체가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경제 성장 분야에서도 문제가 많이 나오긴 하지만 그런 모형을 가지고 설명하는 문제는 많이 안 나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모형에 너무 연연할 필요는 없고, 뭐가 중요한가, 경제 성장을 위해서 무엇이 중요한가, 그 기본 전제가 무엇인가 하는 거, 이런 것들 중심으로 해서 잘 정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공부하실 핵심 내용은 인적 자본 모형입니다. 앞에서도 우리가 지식이라고 하는 거, 지식이 중요하게 됐고, 그래서 로머 이후에 그만큼 이제 또 특히 그 지식이 많이 강조가 되고 있고, 최근에 나오는 연구들 보게 되면 그 지식의 축적이 이제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들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자, 지식의 기본적인 특성은 뭐가 있다고 그랬죠? 비경합성이 있다고 그랬죠. 한 사람의 지식이 증가해도 다른 사람의 지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그 지식의 축적이라고 하는 게 R&D 부문에서뿐만 아니라 R&D, 우리가 생산 섹터하고 별도로 R&D 섹터를 갖다 별도로 구분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R&D 섹터뿐만 아니라 가계 부문의 교육과 실행학습. 자, 교육과 실행학습이라고 하는 건 주로 가계 부문에서 의사결정을 하는 거예요. 가계 부문의 선택입니다. 자녀들 교육은 어디까지 시킬 것이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그 실행학습, 이런 것들입니다. 인적 자본 투자죠. 그러니까 인적 자본 투자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가계 부문의 의사결정, 선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계 부문의 교육이라든가 인적 자본 투자, 또 실행학습이 있습니다. 러닝 바이 두잉과 같은, 실행학습과 같은 다 인적 자본 투자죠, 이게. 그래서 이러한 그 인적 자본 투자에서도 지식의 축적이 이루어진다는 걸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식의 축적을 가능하게 하는 게 인적 자본 투자다. 그래서 그 학습 같은 걸 굉장히 중요시 하잖아요. 러닝. 조직에서도 요새 뭐 이 학습 조직이 있습니다. 학습 조직 해가지고 이제 구성원들이 모여가지고 자기들이 각자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들을 갖다가 공유하는 거예요. 공유하게 되면 이것이 이제 지식이 되는 것이고, 이런 지식을 만들어내는 조직을 지식 조직이라고 해가지고 앞으로 기업이 계속해서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갖다가 갖출 필요가 있다는 거죠. 노하우를 갖다가 각자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갖다가 공동으로 소유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만큼 이제 근래 들어와서 조직에서도 강조가 되는 게 바로 이런 내용들입니다. 인적 자본 투자를 통해서 지식의 축적이 이루어진다는 거. 자, 이 경우는 인적 자본 투자라고 하는 것은 노동자의 지식과 기술, 우리가 knowledge and skill이라고 그랬습니다. knowledge and skill. 이건 각자에게 체화된 거예요. 노동자 개인에게 체화된 이런 것들입니다. 단순한 생산 능력이 아니라 그걸 좀 더 발전시킬 수 있는 이런 지식과 기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적 자본 투자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인적 자본 투자는 노동자의 지식과 기술을 무한정 증가시킨다. 그래가지고 유효 노동력의 증가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제 생산활동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노동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단순한 노동이 아니라 지식과 기술이 축적된 유효 노동력이라고 하는 용어를 씁니다. 유효 노동력. 그래서 인적 자본 투자가 유효 노동력의 증가를 가져오게 된다는 걸 확인하시고, 그렇다면 이 경우 이제 노동력은 실질적으로 고정 투입 요소가 아니라는 거죠. 고정 투입 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따라서 인적 자본의 증가는 지식과 기술의 증가는 한계 생산 체감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당연히. 여기서도 한계 생산 체감 없이,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 모형이 나올 때 뭘 전제로 하는가 하는 건데, 그 중에 아주 중요한 게 구분해야 될 것이 한계 생산
체감을 기본 전제로 하느냐 전제로 하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도 잘 구분하실 내용입니다. 여러 학자들의 주장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인적 자본의 증가는 한계 생산 체감 없이 장기적 경제 성장을 가능하게 한다는 이런 아이디어입니다. 자, 이걸 이제 체계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자, 모형을 만들어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자, 이제 세 가지 모형을 볼 겁니다. 인적 자본 모형에 세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가 좀 특징이 있어야 다.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루카스 모형이 있습니다. 로버트 루카스. 자, 노벨상 받은 유명한 학자고 어떻게 보면 케인즈 이후에 또 케인스 이후에 세미얼슨과 밀턴 프리드먼 이후에 가장 뛰어난 천재 경제학자입니다. 루카스. 루카스를 갖다가 네이버나 이런 데서 검색하면 많이 나옵니다. 자료가. 그리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기획재정부가 만든 거기 꼭 한번 들어가 보세요. 제발. 경제 배움 2. 자, 근래 구축된 겁니다. 근래 구축이 돼가지고 여러 가지 경제 관련 지식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자료 같은 것들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뭐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거 풀리고 나면 또 대학 다니면서 학교 다니면서 여러 가지 또 교육 봉사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인천 시내 뭐 중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뭐 여러 가지 경제 교육이라든가 금융 교육 같은 거 시키는 거 이런 것들 이제 꽤 있어요. 그런 거 하려면 자료도 만들어 가지고 해야 되는데 거기에 필요한 자료 같은 것들이 경제 배움 2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통해서 물론 이제 KDI 한국개발연구원 들어가면 또 거기서도 필요한 자료 많이 얻을 수 있고 한국은행에서도 자료 많이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근래 저도 이제 들어가 보고서 꽤나 알차게 돼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경제 배움 2.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한번 찾아보시면 루카스 얘기하면 루카스 뭐가 많이 나오느냐 하면 어디나 다 나와요. 그게 별로 중요한 건 아닌데 루카스가 노벨상을 탄 다음에 상금을 갖다 받았잖아요. 그 상금을 갖다 받았는데 상금을 이혼한 전 부인하고 나눴다는 겁니다. 근데 원래 그게 처음에 약속이 돼 있었다는 거예요. 아무튼 천재 경제학자지만 또 뭐예요? 학자로서 틈만남 연구실을 처박혀가지고 공부하다 보니까 와이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이혼을 하는데 하면서 이혼 조건이 일종의 이혼 계약서죠. 재산은 어떻게 나눌 것이며 이런 거 계약서를 외국에서는 쓰잖아요. 근데 이혼 계약서 중에 조건 하나가 뭐냐? 너 틀림없이 그렇게 연구실에만 처박혀 있으니까 노벨상 탈 거다. 노벨상 타면은 상금은 반띵하는 거다. 그런 조항이 들어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실제로 이제 그것이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졌어요. 전에 노벨상 타기 전부터도. 그러니까 이제 탄 다음에 많이 물어봤죠. 노벨상 상금 나눴냐? 그랬더니 진짜 나눴답니다. 나눠가지고 와이프 반 주고. 그래서 이제 그게 루카스 검색하면 설명 나올 때 루카스 뭐 업적 이런 업적이 있다는 거 나오면서 그게 같이 나옵니다. 꼭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배후에 있는 이런 것들도 뭐 중요하게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재미있는 흥미있는 사건이니까 나오는 것이죠. 어쨌든 간에 밀턴 프리드먼과 폴 세뮤얼슨 이후에 가장 뛰어난 천재 경제학자 중에 한 명입니다. 제가 얘기했죠. 루카스는 37년생이고 루카스의 제자가 로머라고 그랬죠. 로머가 이제 57년생인데 55년생. 또 유명한 경제학자 있잖아요. 그 하버드 대학교의 맨큐 있잖아요. 맨큐의 경제학 다 아시죠? 그 맨큐도 그렇게 유명한데 어떻게 노벨상을 못하냐? 뭐 여전히 후보로 올라가기는 올라갑니다. 그렇지만 결정적인 한 방이 아직은 없어요. 근데 맨큐는 몇 살이냐? 58년 개띠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들 아버지 세대쯤 될 텐데 그래서 아주 저명한 학자들 꽤 있습니다. 이런 학자들이 다 관심 두는 것 중에 하나가 경제 성장입니다. 어쨌든 간에 루카스입니다. 로버트 루카스. 인적 자본 모형을 제시했는데 역시 시카고의 흐름에 따라서 인적 자본을 중시하는 이런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 학파의 흐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인적 자본 개념을 제일 처음에 제시한 건 슐츠 60년에 쓴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라고 하는 논문이 있어요. 거기서 처음 쓴 겁니다. 그러다 그 이후에 게리 베커가 인적 자본 모형을 인간의 모든 행동을 설명하는데 적용을 해가지고 발전을 시켰고 그 전통이 계속 이어져가지고 다양한 분야를 갖다 분석할 때 인적 자본 개념이 쓰이고 있는데 역시 이제 루카스에 의해서 또
결정적으로 쓰이게 됩니다. 물론 루카스가 노벨상을 탔지만 노벨상을 탄 업적은 이건 아니에요. 이건 아니고 합리적 기대라고 하는 개념을 갖다가 경제분석에 도입을 해가지고 경제분석의 흐름을 바꿔놨다는 업적으로 노벨상을 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인적자본 모형도 그만큼 중요한 내용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더 중요한 건 인적자본 축적이죠. 인적자본 축적, 교육, 훈련을 통해서 축적되는 게 인적자본이고 이걸 통한 장기적 경제성장을 이론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모형을 만들어가지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국가경제에 생산 가능 인구가 있습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생산 가능 인구가 뭐 얘기하는 거죠? 15세 이상 인구죠. 15세 이상 인구가 생산 가능 인구입니다. 근데 실업률 계산하거나 이럴 때 생산 가능 인구를 중요시하는데 15세 이상 인구, 미국은 16세 이상 인구입니다. 한국은 15세 이상 인구고 거기에 군인은 빼요. 군인도 생산 가능 인구에서 뺍니다. 또 교도소에 계신 분들도 빼고 그래서 재소자와 군인은 뺀 나머지 15세 이상 인구, 미국은 16세 이상 인구예요. 자, 현재 학교에 다니는 사람들, 학교에 다니고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자, 지금 교육 중에 있잖아요. 그럼 현재는 재화 서비스의 생산에 참여하지 못하죠. 그렇지만 현재 교육 투자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교육 투자를 갖다 하고 있는 것이고 이걸 통해서 습득한 지식과 기술이 지식과 기술 계속 반복됩니다. knowledge and skill 반복되고 있죠. 그래서 교육 투자를 통해서 습득한 지식과 기술, 현재 교육 투자를 통해서 습득한 지식과 기술이 미래에 더 많은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인적 자본 수준이 높은 사람일수록 인적 자본 수준이 높다. 뭐 대학원도 나오고 박사과정도 하고 더 많이 공부한 거죠. 또 그것뿐만 아니라 또 여러 가지 뭐 이제 박사 후 과정이나 이런 걸 통해서도 그 분야에서 점점 더 깊이 있게 실제 연구할 수 있는 방법들을 배우고 공부합니다. 그래서 인적 자본 수준이 높은 사람일수록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빨리 습득하죠, 당연히. 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기술을 갖다가 후배들에게 효율적으로 전수할 수 있다는 것이죠. 뭐 대학 교수라든가 이런 걸 하면서 후학들에게 효율적으로 전수할 수가 있다. 인적 자본 수준이 높은 사람일수록 이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느끼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 이제 기존에 가지고 있는 인적 자본 수준도 있죠. 지금 현재 교육 투자를 통해서 습득하고 있는 인적 자본도 있지만 기존의 인적 자본 수준이 높을수록 교육 투자의 효율성도 높아집니다. 교육 투자의 효율성도 높아진다. 가지고 주어진 교육 투자로부터 국가 경제의 성장률을 높일 수 있다는 거죠. 인적 자본 축적이 이루어진 거니까. 주어진 교육 투자로부터 국가 경제의 성장률을 높일 수 있다. 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인데 이걸 또 모형을 만들어 가지고 설득력 있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또 체계적으로 이제 일원화가 된 거죠, 이게. 당연한 얘기지만 이런 겁니다. 이걸 이렇게 해서 이론적으로 설명한 게 바로 루카스 모형이다. 루카스 모형도 이제 모형을 위한 기본 가정이 있습니다. 이건 모형을 만들기 위한 기본 가정인데 일단 인구 증가율은 0으로 봅니다. 분석을 단순화하기 위한 거예요. 우리가 모형이 복잡하면 분석이 안 됩니다. 모형을 가장 간략하게 단순화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컨대 뭐 우리가 생산 요소도 생산함수 만들 때 Q는 펑션 LK 노동과 자본 두 가지만 있다고 가정하잖아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분석의 단순화를 위한 겁니다. 인구 증가율은 0이다. 또 물론 이제 지금 짧은 기간이니까 짧은 기간 설정하는 거니까 일단 인구 증가율은 0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모형을 만든 다음에 그럼 인구가 증가하는 경우 모형을 좀 바꾸면 되는 거죠. 기본 모형을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개별 소비자의 현재는 항상 T기입니다. T기 현재 인적 자본은 휴먼 캐피탈입니다. 영어로 인적 자본은 휴먼 캐피탈 가지고 개별 소비자의 현재 인적 자본은 HS인데 현재니까 T예요. HS 서브 T 이렇게 표시합니다. 그러나 이제 매 기간마다 총 가용 시간을 1이라고 하면 쓸 수 있는 총 시간이 1이에요. 개인이 쓸 수 있는 교육 투자에 들어가는 돈 또 기타 뭐 노동하는 돈 다 시간 다 포함해가지고 1입니다. 최대한 가용 시간은 1이다. 물론 총 가용 시간이라는 말은 뭐죠? 여가 시간을 뺀 거죠. 하루 24시간이 주어졌다. 하루 24시간이 주어졌으면 여가 시간을 뺀 게 나머지가 총 가용 시간이죠.
근데 여기서 지금 안 나왔지만 기본 가정 중에 하나가 뭐냐? 여가는 효용을 창출하지 않는다는 가정을 또 합니다. 여가는 효용을 창출하지 않는다. 그래서 총 가용 시간을 일로 봤을 때 그만큼의 일로 봤을 때 U만큼을 노동에 투입한다면 나머지 1-U는 지식과 기술 습득을 위한 교육 투자에 쓴다는 가정입니다. 자, U가 노동 시간이고 1-U는 뭐예요? 지식과 기술 습득을 위한 교육 투자 시간이에요. 이렇게 된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효율성 단위로 나타낸 유효 노동 공급입니다. 효율성 단위, efficiency unit 해가지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효율성 단위로 나타낸 유효 노동 공급이 얼마냐? 자, 지금 우리가 인적 자본, 현재 인적 자본이 HST라고 그랬죠. 근데 거기다가 U를 갖다 곱한 거예요. U가 뭐예요? U가 노동 시간이에요. 노동 시간 곱하기 인적 자본 하게 되면 노동 시간 곱하기 인적 자본 하게 되면 자, UHST는 효율성 단위로 나타낸 유효 노동 공급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놓으시고요. 유효 노동 공급. 그 다음에 이제 스몰 W는 역시 이것도 효율성 단위당 실질 임금이에요. 효율성 단위당 실질 임금, 자, 스몰 W. 그러면 자, 이게 노동 공급이고 UHST가 노동 공급이고 거기다가 임금을 곱하면 뭐가 될까요? 임금을 곱한 게 바로 여기죠. 자, W 곱하기 UHST입니다. 이건 뭘까요? 소비자의 임금 소득이죠. 유효 노동 공급에다가 실질 임금을 갖다 곱한 거니까 자, W 곱하기 UHST는 소비자의 임금 소득이 된다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유효 노동 공급 UHST는 실질 임금의 증가함수입니다. 그렇게 가정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뭐 이런 가정은 무리가 없잖아요. 원래 노동 시간 얘기할 때 노동 공급 곡선 우상향하잖아요. 자, 우상향하는 노동 공급 곡선은 결국 뭐예요? 실질 임금이 상승하면 노동 공급량이 증가한다는 거 아니에요. 뭐 일반적인 가정입니다. 여기서도 유효 노동 공급은 실질 임금 W의 증가함수라고 가정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비자의 예산 제약식이 있습니다. 자, 소비자의 예산 제약식 해가지고 자, CT, 자, CT라고 나오는데 좀 전에 봤던 뭐예요? WUHST예요. 이게 저기 아니에요. 노동 공급을 통해서 얻는 노동 소득 아니에요. 노동 공급을 통해서 얻는 W를 갖다 실질 임금을 갖다 곱했으니까 이게 소득 아니에요. 자, 소비자는 자기가 얻는 소득을 초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소득을 초과해가지고 소비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예산 제약식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도 이제 예산 제약과 관련해 가지고 현재 얻는 소득만 가지고 쓰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저축 없습니다. 차입도 없다고 가정해요. 저축도 없고 차입도 없다. 그럼 뭐예요? 소득을 전부 다 지출한다는 것이죠. 소득을 전부 다 지출한다. 그래서 가용시간 중 일부를 교육에 투자하는 거 아니에요. U만큼은 노동시간이고 노동시간을 뺀 나머지 1-U만큼을 교육에 투자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만큼을 교육에 투자하게 되면 현재 임금 소득은 줍니다. 현재입니다. 자, 현재 임금 소득은 줄지만 그러나 뭐요? 교육에 투자했잖아요. 교육에 투자했으니까 미래에는 좀 더 생산적인 노동으로 높은 임금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당연히. 자, 교육 투자를 갖다 했기 때문에 현재 임금 소득은 감소하지만 미래에 더 높은 임금 소득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본다고 하면 결국 교육 투자가 저축의 기능을 대신하는 거죠. 원래 저축이라는 게 뭐예요? 현재 소비를 줄이고 미래 소비를 위해서 저축하는 거 아니에요. 바로 이런 그 저축 기능을 갖다가 뭐가 대신한다? 교육 투자가 대신하는 거예요. 교육 투자가 저축의 기능을 대신한다는 거죠. 이해가시죠? 모형 자체는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소비자의 인적 자본 축적 과정입니다. 인적 자본 축적 과정 해가지고 이제 1기 후에요. 다음 기예요. 미래입니다. 미래 즉 다음 기. 그래서 여기다 축적 과정 보시게 되면 자, B 곱하기 1-U 노동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인적 자본 투자를 위한 시간입니다. 1-U 곱하기 HST예요.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새로 들어간 변수가 뭐가 들어갔죠? B가 들어갔습니다. 새로 들어간 변수가 B인데 이 B가 나타내는 게 뭐냐? 자, 교육 제도나 정책 등 교육 부문의 효율성을 나타내는 계수입니다. 효율성 계수예요. 그래서 인적 자본 축적 과정 관련해 가지고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뭐냐? 소비자의 현재 보유하고 있는 인적 자본량 HST입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인적 자본량이 높을수록 지식과 기술의 습득을 위해서 교육 투자로부터 더해지는 새로운 인적 자본량 당연히 증가하죠. 새로운 인적 자본량도 증가한다. 그래서 결국 기존 인적 자본의 긍정적 파급 효과예요. 기존에 축적된 인적 자본의 파급 효과 뭐예요? 새로운 인적 자본량도 증가한다는 겁니다. 교육 투자로부터 얻어지는 새로운 인적 자본량도 증가하는 거. 긍정적 파급 효과입니다. 자, 이제 생산함수를 만들었습니다. 기본은 가정 다 했고 그 기본 가정의 바탕 위에서 이제 생산함수를 만드는 것까지 이제 가정에 들어갑니다. 자, 유효 노동에 대해서 규모 수익 불변입니다. 규모 수익 불변이고 한계 생산도 불변인 이게 중요한 전제입니다. 자, 루카스의 성장 모형에서 루카스의 인적 자본 모형에서 자, 규모에 대한 수익 불변이다. 자, 규모 수익 불변이고 한계 생산도 불변이다. 자, 이러한 생산함수를 만듭니다. 자, 생산함수는 이제 1인당 소득이죠. 1인당 소득. 스몰 yt입니다. 스몰 yt equal g 곱하기 u가 뭐예요? 노동시간입니다. 노동시간이고 hdt예요. hdt인데 아까는 hst였죠. hdt입니다. 자, yt는 gu hdt. 그 hdt가 뭐냐? 이건 유효 노동 투입이에요. 투입. 아까 hst라고 할 때는 유효 노동 공급이었죠. 유효 노동 공급이었는데 자, UHDT는 유효 노동 투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앞에 그럼 맨 앞에 붙은 G가 새로 붙은 건데 이 G는 뭐냐? 우리 책에서 보통 G는 뭘 나타낼 때 쓰죠? G는 자, G가 보통 이제 앞에서 봤던 성장회계에서는 G가 뭐였죠? 자, 총 요소 생산성 기술 진보였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G는 효율성 단위로 나타낸 효율성 단위. 자, 효율성 단위로 나타낸 노동의 한계 생산을 갖다 의미하는 겁니다. 노동의 한계 생산. 자, 효율성 단위로 표시한 거예요. 자, 그래서 볼 때 이제 아래 자, 비경합성을 갖는 지식기술 등 인적 자본은 자, 당연히 지식기술과 같은 인적 자본은 비경합성 한다고 여러 번 얘기했죠. 자, 비경합성을 갖는 지식기술 등의 인적 자본. 자, HDT입니다. 예, 무한정 축적은 유효 노동 투입, 자, UHDT를 지속적으로 증가시킨다는 거 이해할 수 있죠. 다 곱한 겁니다. G 곱하기 U 곱하기 HDT. 그래서 HDT가 무한정 축적되면 자, 유형 노동 투입해가지고 여기서 자, UHDT인데 UHDT. 이게 유효 노동 공급안이에요. 이거를 지속적으로 증가시킨다.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 HDT가 무한정 축적되면 U 곱하기 HDT도 무한정 증가한다. 당연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무한정 증가한다면 한계 생산 체감을 가져오는 고정 투입 요소를 실질적으로 사라지게 만드는 겁니다. 한계 생산 체감 효과를 가져오는 고정 투입 요소의 한계 생산 체감 효과가 없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효 노동 투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이제 고정 투입 요소를 실질적으로 사라지게 하는 이런 효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한계 생산도 불변이라는 가정, 규모의 수익도 불변이다 하는 겁니다. 원래 규모의 수익은 불변은 요 함수를 만들기 위한 거예요. 요 함수를 만들기 위해서 규모 수익 불변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기업의 이윤을 정의합니다. 기업의 이윤. 야, 이윤은 보통 파이로 표시합니다. 파이로 표시하는 거. 이윤은 1인당 소득에서 바로 뭐예요? 자, W는 실질임금입니다. 실질임금. 그래서 UHDT 곱하기 W 하게 되면 이게 노동비용 아니에요. 이것이 노동비용이죠. 노동비용을 뺀 것이고 이걸 함수를 다르게 정의한다면 좀 전에 우리가 YT와 관련해 가지고 맨 앞에 G가 붙어 있었죠. 그럼 이제 G가 붙어 있었기 때문에 G를 집어넣어 가지고 식을 바꾼 겁니다. G-W 곱하기 UHDT. 그래서 이로부터 이제 우리가 기업의 노동 수요를 갖다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윤 개념은 이런 것이고 노동 수요는 자, 주어진 실질 임금인데 G하고 같습니다. G하고 같다. 그래서 주어진 실질 임금 W 이퀄 G에서 기업의 노동 수요는 무차별적으로 결정됩니다. 가지고 이로부터 무차별적으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노동 수요 곡선이 수평의 노동 수요 곡선이 나온다. 자, 수평의 노동 수요 곡선 뒤에 그림이 나옵니다. 그래서 수평의 노동 수요 곡선이 이게 자, UHDT 노동 수요 곡선. 그 노동의 공곡선은 뭐였어요? 자, UHST였죠. 가지고 UHST, UHDT가 교차하는 점이 균형점입니다. 물론 여기 가로축은 효율성 노동시간인데 효율성 단위의 노동시간이에요. 가지고 자, 균형점에서 자, UHT가 결정이 됩니다. 임금은 W 이퀄 G죠. G인데 W 이퀄 G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일반 균형입니다. 노동시장과 생산물 시장의 동시균형이에요. 일반 균형. 노동시장의 균형은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뭐예요? UHDT 이퀄 UHST고 이로부터 저 균형 인적 자본량 다 같습니다. 이제 이것까지 다 같아요. USDT, UDT, UHT 다 똑같아요. 이게. 그래서 이제 균형 인적 자본량인데 여기서 지금은 같은데 U를 다 같이 제거한 거예요. U를 뺀 겁니다. 여기서도 U 빼고 U 다 뺀 거예요. 빼고 나면 결국 뭐예요? HDT 이퀄 HST 이퀄 HT가 되겠죠. 균형 인적 자본량이 형성이 된다. 구해진다. 자, 수평의 노동 수요 곡선 나와 있고요. 자, 이제 루카스 모형에서 장기적 경제 성장의 결정요인 결론이에요. 결론 본 다음에 또 한 가지 확인해야 될 게 있죠. 수렴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수렴성을 확인한다. 여기서 우리가 왈라스의 법칙을 좀 적용을 해야 됩니다. 왈라스의 법칙 뭐죠? 만약에 시장이 N개 시장이 있다. N개의 시장이 있는데 N개의 시장에서 N-1개의 시장이 균형을 이루면 나머지 하나의 시장도 자동적으로 균형을 이룬다는 겁니다. 이게 왈라스 법칙이에요. 왈라스 법칙은 뒤에 가면 또 써먹을 겁니다. 뒤에 가서 우리가 ISLM 모형을 갖다 보는데 ISLM 모형 본 다음에 이걸 확장해가지고 총 수요, 총 공급 모형을 보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나라 경제를 갖다 구성하는 시장이 원래 4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나라 경제를 구성하는 시장을 4개로 구분해요. 생산물 시장과 화폐 시장과 그 다음에 노동 시장과 증권 시장 4개로 구분해요. 근데 4개로 구분해 가지고 각 4개 시장의 균형 방정식을 만듭니다. 4개 시장의 균형 방정식을 만들었어요. 그럼 식은 4개가 나오잖아요. 근데 미지수가 5개입니다. 미지수가 5개. 해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솔루션이 안 나옵니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자, 시장 하나에다가 변수 2개를 집어넣는 거예요. 이게 증권 시장입니다. 증권 시장에다가 변수 2개, 미지수 2개를 집어넣고 나머지 3개 시장의 균형을 구한다. 균형 구할 수 있죠. 미지수가 3개고 방정식이 3개니까. 그럼 증권 시장은 별도로 구하지 않았지만 나머지 3개 시장이 균형을 이룬다. 그럼 증권 시장도 자연히 균형을 이룬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국민경제의 일반 균형을 설명할 것입니다. 또 이거 왈라스 법칙이 얼마나 고마운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만약에 시장이 자, 3개 시장이 있다. 그럼 한 시장이 균형을 이룬다? 아니, 나머지 시장이 균형을 이룬다. 나머지 하나는 자동적으로 균형이라는 얘기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노동시장이 균형을 이루면 생산물 시장도 자동으로 균형을 이룬다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예산제약 얘기했습니다. 예산제약이죠. 자, CT 이퀄 WHST, WUHST. 근데 요거하고 같잖아요. 노동시장이 균형을 이룹니다. 그럼 이거하고 또 같은 게 뭐예요? YT입니다. 1인당 산출량. 같은 거죠. 이거 굉장히 간단하면서도 아주 중요한 조건이에요, 이게. 자, 예산제약 CT 이퀄 WUHST 이퀄 균형에서는 GUHDT 이거 YT 아니에요. 그렇죠? YT, 이거 YT인데 같다는 거죠, 이게. 자동적으로 같다. 그래서 노동시장이 균형이면 생산물 시장은 자동으로 균형을 이룬다. 그래서 이로부터 우리가 이제 자, 균형 인적 자본의 축적을 위한 관계식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휴먼 캐피탈인데 다음 끼의 인적 자본이에요.
다음 끼 인적 자본인데 다음 끼의 인적 자본을 결정하는 게 뭐냐? 아까 B 나왔었죠. 교육 부문의 효율성 얘기했고 1-U는 뭐예요? 노동이 아니라 인적 자본 투자를 위한 시간이죠. 인적 자본 투자를 위한 시간, 노동 시간 뺀 나머지. 그래서 생산 가능한 시간, 생산 가능한 시간을 일로 봤을 때 이럴 때 U만큼은 노동, 나머지는 인적 자본 투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교육 부문의 효율성 B가 충분히 크다. 충분히 커가지고 B 곱하기 1-U가 1보다 크다. 이러면 뭐예요? 자, 초기에 주어진 인적 자본량이 얼마든 간에 1인당 인적 자본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자, 초기에 주어진 인적 자본량이 얼마든 간에 상관없어요. 초기에 주어진 인적 자본량이 얼마든 상관없이 1인당 인적 자본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한다는 거 알 수가 있잖아요. 조건이 뭐예요? 자, B 곱하기 1-U가 1보다 크다는 겁니다. B 곱하기 1-U가 1보다 크다는 조건 하에서 1인당 인적 자본이 지속적으로 증가한다는 거.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장기적 경제 성장의 결정 요인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균제 상태에서 이걸 조금 변형시켜 가지고 이제 필요한 내용들 몇 가지 검토하는 겁니다. 먼저 균제 상태, 균형 성장 경로죠. 여기서 1인당 인적 자본이에요. 1인당 인적 자본 어떻게 하면 돼요? HT 플러스 1 나누기 HT죠. 1인당 인적 자본의 증가율이에요. 증가율. 전분의 이번 거.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서 일단 이제 시간을 갖다 변형시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1인당 인적 자본과 소득과 소비의 장기 성장률 나와 있습니다. 요거는 HT, 요거는 YT, C예요. 예산지약에서 C 나왔었죠. 이퀄인데 뭐하고 똑같다? B 곱하기 1-U와 같다는 겁니다. B 곱하기 1-U와 같다. 이것이. B 곱하기 1-U와 같다. 1인당 인적 자본, 소득, 소비의 장기 성장률이 B 곱하기 1-U와 같다. 그래서 결국 장기적인 경제 성장이 주어진 기술 G와 관계없이, 여기 G 안 들어가잖아요. 주어진 기술 수준 G가 있었는데 G와 관계없이 국가경제의 내생적 요인 두 가지 뭐예요? 1-U와 B에 의해서 결정되는 겁니다. 이 인적 자본 모형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장기적인 경제 성장이라고 하는 게 현재 주어진 기술 수준에 관계없이 현재 주어진 기술 수준 G에 관계없이 내생적 요인에 의해서 결정된다. 내생적 요인은 소비자가 인적 자본 축적을 위해 투입하는 시간 1-U 그리고 교육 부문의 효율성 이 교육의 효율성이라는 게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이게 교육 부문의 효율성. 그래서 우리가 또 별도로 이제 노동경제학 분야 이런 데서는 교육 투자의 효율성을 어떻게 하면 높일 것이냐 해가지고 또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일단 크게 경제 성장을 결정짓는 요인이 무엇인가 이걸 아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B를 제시한 것이고 또 한 가지 1-U를 제시한 겁니다. 자, B 곱하기 1-U라고 하는 거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도 이제 우리가 결정 요인하고 수렴성도 따져봐야 되는 거니까 자, 지금 본 인적 자본 모형과 관련해 가지고 지속적 경제 성장인데 자, 균제 상태에서 좀 전에 봤던 내용 가지고 이제 그래프를 보는 겁니다. 가로축은 자, 여기 인적 자본입니다. 휴먼 캐피탈이에요. 이번 기의 휴먼 캐피탈. 이건 뭐 다음 기의 미래의 휴먼 캐피탈이에요. H 서브 T 플러스 1. 해가지고 요거는 HT하고 HT 플러스 1이 같은 선이에요. HT하고 HT 플러스 1이 같은 선이니까 뭐 이건 45도 선이죠. 45도 선으로 쭉 뻗어나가는 거 그렸고 이걸 중심으로 해가지고 좀 전에 봤던 B 곱하기 1-U HT가 어떻게 변화해 가는가 이걸 보는 겁니다. 근데 B 곱하기 1-HT가 1-U 곱하기 HT가 아래를 향해서 구부러지나요? 안 구부러지나요? 안 구부러지죠. 아래를 향해서 구부러지지 않고 있죠. 그 말은 한계, 수익, 체감이 아니라는 거죠. 한계, 수익, 체감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균제 상태에서 인적 자본은 좀 전에 나왔던 겁니다. 균제 상태에서 인적 자본은 HT 플러스 1, 자, 미래 인적 자본이에요.
B 곱하기 1-2 HT입니다. 현재 인적 자본에다가 뭘 곱한 거예요? B 곱하기 1-U를 곱한 것만큼이죠. B 곱하기 1-U를 곱한 것만큼에 따라 축적되는 겁니다. 직선 형태입니다. 직선 형태다. 이유가 뭐냐? 한계 생산이 불변인 1인당 생산함수죠. YT가 앞에서 1인당 생산함수. 자, G 곱하기 U 곱하기 HDT라고 그랬죠. 여기에 기인하는 겁니다. 직선 형태예요. 직선 형태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예요? 한계 생산이 체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해서 장기 성장이 지속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인적 자본의 비경합성이 가져온 결과라는 것이죠. 지식이나 기술은 인적 자본은 비경합성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자, 그림 하나 나오는데 구부러지지 않고 계속 올라갑니다. 구부러지지 않고 계속. 현재 H0에서 출발했지만 H0에서 출발해가지고 계속 증가해 올라간다. 그만큼 인적 자본이 확충되는 거죠. 점점 더. 미래로 갈수록 점점 더 확충돼가지고 올라가는 겁니다. 한계 생산이 체감하지 않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장기적으로 지속적인 경제 성장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프를 통해서 보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자, B 곱하기 1-U가 중요한데 1보다 크단 말이에요. B 곱하기 1-U가 1보다 크다. 한계 생산은 체감하지 않아요. 그렇죠? 이제 국가 간 경제 성장의 비수렴성도 설명을 해야 됩니다. 수렴하지 않아요. 국가 간 경제 성장의 비수렴성. 자, 만약에 가난한 나라하고 부유한 나라하고 푸어 컨트리스, 리치 컨트리스가 일단 현재 기술 수준은 동일하게 가지고 있다. 현재 동일한 기술 수준, 또 교육 부문의 효율성 및 교육 투자 시간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자, 초기에 1인당 인적 자본이에요. 초기입니다. 이거는 최초에. 지금 현재 기술 수준 G하고 교육 부문의 효율성 B하고 인적 자본 투자 시간 1-U는 똑같아요. 똑같은데 초기 인적 자본량이 차이가 있잖아요. 리치 컨트리스하고 푸어 컨트리스가 초기 1인당 인적 자본량은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요거만. 그럼 초기 인적 자본량이 적은 가난한 나라하고 자, 초기 인적 자본량이 부유한 나라의 경우에는 인적 자본 축적 속도가 같단 말이에요. 이거로. 같다면 수렴해야 안 해요? 안 하는 거죠. 초기 상태에서 증가는 하지만 만나지는 않아요. 그래서 가난한 나라와 부유한 나라 사이의 소득 격차는 장기적으로 좁혀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수렴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루카스의 또 결론이에요. 가난한 나라와 부유한 나라 사이의 소득 격차가 장기적으로 좁혀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한국은 과거에 했었는데 그건 기적이에요. 미라클. 아시아 네 나라, 코리아, 그 다음에 싱가포르, 과거 대만과 홍콩이 빠른 성장을 통해서 따라잡은 것은 기적이에요. 이제 앞으로 나타나기 어려운 현상이에요. 그게 쉽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자, 1인당 인적 자본량의 비수렴 해놨습니다. 지금 두 개가 나와 있는데 여기서도 선이 두 개가 나와 있죠. 요거는 파란색 선은 리치 컨트리스, 그 다음에 녹색 선은 푸어 컨트리스예요. 자, 초기 인적 자본량의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B 곱하기 1-U가 똑같다고 해도 초기 인적 자본량의 차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수렴해요? 못하죠. 자, 이거는 이제 Y를 로그 함수로 놓은 겁니다. Y를 로그 함수로 놔가지고 본 것이고 좀 전에 봤던 모형대로 본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두 나라가 수렴하는 게 초기 인적 자본량이 달라요. 이거는 초기 인적 자본량이 푸어 컨트리스고 이건 초기 인적 자본량이 리치 컨트리스예요. 이런 식으로 계속 올라간다면 만나요? 못 만나요? 못 만나죠. 아무리 B 곱하기 1-U가 똑같다고 해도 수렴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봤던 모형 가지고 비교해 본 것이고 오른쪽 그림은 로그 함수를 취해 가지고 본 겁니다. 시간이 지나가도 1인당 산출량은 만나지 않습니다. 비수렴 한다는 것이죠. 자, 루카스 모형에서 얻은 시사점, 최근에 우리나라 정부입니다. 4차 산업혁명.
관련해서 이제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 선도 인력 양성 교육 지원 정책 같은 거 시행하고 있습니다. 선도 인력 양성 교육 지원 정책 해가지고 지금 뭐 인하대학교 같은 경우에도 그 지원 정책의 대상 학교로 선정이 돼가지고 꽤 많이 지원받습니다. 4차 산업혁명 관련해가지고 중요한 게 지금은 이제 AI 인공지능이죠. 인공지능하고 기타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분석이라든가 하다못해 뭐 드론이니 3D 프린팅이라든가 뭐 이런 짜잘한 것도 다 포함돼요 거기에. 그렇지만 요새 최근의 핵심은 이제 양자 컴퓨터 여기에 기반을 둔 인공지능. 인공지능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중요한 게 뭐 빅데이터 같은 것들이 있죠. 클라우드 컴퓨팅 이런 것들이 핵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그 정부가 하는 거죠. 충분한 자금을 지원해서 하는 거예요. 그 충분한 자금을 지원해 가지고 이제 요새 뭐 이거 관련된 대학원생도 뽑습니다. 전공 불문이에요. 전공 불문으로 대학원생을 뽑는데 교육비 공짜입니다. 등록금 안 내요. 등록금 안 내고 그 과제 수행하면서 뭐요? 매달 뭐 60만 원 내지 120만 원 받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대학원 다니면서. 근데 그러한 과정이 계속 생기고 있어. 융합 과정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일단 이제 금융 전공하고 또 한 다음에 잘 한번 판단해 볼 필요가 있어요. 공부 조금 더 할 거냐 말 거냐. 물론 이제 당장 취업해서 돈 버는 게 중요하다 할 수 없는 거지만 그렇지 않으면 전공을 커버하면서도 범위를 넓히는 이런 걸 좀 시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능력만 인정받으면 되는 거죠. 몇 년 전에 졸업한 여학생이 하나 있었는데 인하대 로스쿨 들어가려고 한번 지원했다가 그때 인하대 출신을 한 명도 안 뽑았어요. 그래서 약간 상심해서 전공을 좀 약간 바꿔서 다른 대학으로 해서 학사 편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추천서까지 써주고 해가지고 학사 편입을 해가지고 거기 졸업한 다음에 휴먼 컴퓨터라는 게 있죠. 휴먼 컴퓨터. 그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대학원 쪽에 관심을 두면서 이제 공부를 한 거예요. 근데 대학원 다니다가 새로 설립된 K뱅크에 합류한 겁니다. 졸업도 안 했는데. 근데 K뱅크에서 휴먼 컴퓨터를 갖다가 그래도 공부하고 관심이 있으니까 맡긴 게 블록체인을 맡긴 거예요. 블록체인을 도입해가지고 어떻게 할 것이냐. 신입사원한테. 그러니까 상당히 인정받아가지고 지금 K뱅크 아주 하는 일도 엄청 마음에 들어하면서 잘 다니고 있습니다. K뱅크 연봉이 6천인가 되는 거, 6천 넘는 것 같은데 지금요. 제가 얼마 전에 본 게. 뭐 다들 뭐 그렇습니다만 하여튼간에 너무 자기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그 좁은 전공 여기에만 너무 매몰되면 안 되는 겁니다. 좀 더 넓게 IT라든가 이쪽에도 관심을 두고 또 특히 얘기했던 4차 산업혁명 관련해 가지고 정부 지원이 엄청 많으니까 이쪽에서 지원해주는 코스가 뭐가 있는지 한번 잘 판단하신 다음에 좀 폭넓게 융합으로 나가시는 것도 본인의 미래 커리어에 아주 큰 도움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정부가 충분한 지원을 해준다.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할까? 지금 일은 적게 하고 미래를 위해서 교육 투입 시간을 늘리는 거죠. 그럼 새로운 소비 성장 경로가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됩니다. 교육 투입 시간 이전에 소비 성장 경로가 이렇다면 새로운 소비 성장 경로는 이런 거예요. 그런 기회가 오면 놓치지 마시고 지금 당장 일 적게 해도 미래를 위해서 교육 투입 시간을 좀 더 늘려가지고 인적 자본 투자를 좀 더 시간을 늘리시란 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비밀 가르쳐 드리는 건데 어쨌든 간에 그런 기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샅샅이 살펴보세요. 기원의 홈페이지에도 많이 나와 있는데 홈페이지를 안 들어가시죠. 곧발 포털 들어가고 홈페이지에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학교 들어올 때 곧바로 포털 가지 마시고 곧바로 수강신청 가지 마시고 홈페이지 들어와서 거기 떠 있는 공지사항도 좀 보시고 그러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노동소득이 감소하죠. 일 적게 하니까. 초기에는 노동소득이 감소해서 소비가 감소하지만 그러나 장기적으로 소득 성장률이 상승하면서 이전의 소비 수준을 능가합니다. 능가해가지고 훨씬 더 많은 소비를 갖다 하게 되는 거죠. 능력이 커졌기 때문에 지식과 기술이 그만큼 축적이 됐기 때문에 그만큼 인적 자본 투자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역시 인적 자본 모형이지만 이제 두 번째 실행 학습 모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 비슷합니다. 이것도 그 실행 학습이라고 할 때 learning by doing 노동자들이 직접
직접 생산활동을 통해서 일을 하면서 실행학습이에요. doing by doing. 직접 일을 하면서 지식과 기술 및 인적 자본을 습득하는 겁니다. 이게 실행학습이에요. 이런 걸 장려하는 조직을 학습조직이라고 하는 것이고, 물론 이제 학습조직이라는 개념은 넓은 의미에서 쓰이는 거지만, 근데 여기서는 이제 직접 일을 하면서 앞에서 봤던 인적 자본 모형, 루카스 모형은 뭐예요? 공부하는 시간을 줄이고 노동 시간을 줄이면서 뭐예요? 교육 투자를 위해서 남은 시간을 쓰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뭐냐? 일을 하면서 지식과 기술을 축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한 가지 가정이 달라요. 노동자가 실행학습을 통해서 습득하는 인적 자본. 이거는 노동자가 생산하는 재화의 산출량은 물론이고, 왜냐면 산출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인적 자본도 많이 축적이 된 거죠. 또 한 가지 사용하는 물적 자본의 함수로 가정합니다. 물적 자본의 함수예요. 이거 중요합니다. 산출량과 사용하는 물적 자본의 함수다. 당연히 일을 많이 하면 물적 자본도 많이 쓰는 거 아니에요. 두 가지로 가정합니다. 물적 자본은 1인당 자본량이니까 스몰 k입니다. 1인당 자본량 스몰 k. 산출량은 1인당 산출량이에요. y. 이렇게 해서 함수를 갖다 만듭니다. 그래서 h, 휴먼 캐피탈이니까 이제 펑션이라고 안 쓰고 f로 씁니다. h, y, k. 이걸 구체적인 함수로 표시를 하면 y 세타 곱하기 k의 1 세타. 무슨 함수예요 이게? 무슨 함수입니까? 코옵 더글러스 함수입니다. 여러분들 공부하시면서 함수가 여러 가지 유형이 있죠. 선형 함수가 있죠. 직선 형태. 선형 함수가 있고, 그 다음에 무차별 곡선이라든가 등량선처럼 원점에 대해서 볼록한 이런 함수가 있죠. 이런 것들은 보통 코옵 더글러스 함수입니다. 함수라고 안 했는데 똑같은 코옵 더글러스 함수 형태지만 효용함수에도 적용하고 생산함수에도 적용하고 나라 경제 전체의 총 생산함수에 다 써먹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여러분들은 금융수학 공부하시나요? 금융수학이나 이런 거 공부하실 때 특히 여러 가지 함수의 다양한 형태를 갖다가 자유자재로 써먹을 수 있게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건 정말 필요합니다. 그거는. 또 한 가지 레온티에프 함수가 있죠. 레온티에프 함수 해가지고 예컨대 y는 미니멈 생산함수라면 y equal 미니멈 min min 가로 xy. x하고 y 값 중에 작은 값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거죠. 이럴 때 등량선 그리면은 무차별 곡선 그리면 보통 L자 형태로 나타나죠. 그래서 가로 안에 x, y가 들어갔을 때는 L자형으로 나타나잖아요. 이런 함수. 또 근데 원점에 대해서 오목한 약간 특수한 함수 같은 것들, y는 x 스퀘어 더하기 y 스퀘어 같은 것들,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함수 유형을 잘 체크하시고 그걸 자유자재로 써먹을 수 있게, 그거 함수를 갖다가 뭐에 관해서 미분한 값이 어떻게 나오는지 이런 것들 자유자재로 써먹을 수 있게 연습해 놓으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진짜. 여기서 나와 있는 함수가 바로 코옵 더글러스 함수입니다. 자, 세타하고 1 세타예요. 세타는 1과 0 사이에 있고, 그러면 지금 코옵 더글러스 함수에서 여기는 세타고 여기 1 세타라면 현재 가정 중에 하나가 뭐죠? 규모에 대한 수익은 불변이라는 얘기입니다. 요것만 봐도 규모에 대한 수익 불변이다. 그래서 원래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근데 y의 알파승, k의 베타승인데 알파 더하기 베타가 1이면 규모에 대한 수익 불변, 알파 더하기 베타가 1보다 크면 규모에 대한 수익 증가, 알파 더하기 베타가 1보다 작으면 규모에 대한 수익 감소인 함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함수 형태만 봐도 아셔야 됩니다. 지금 나와 있는 게 코옵 더글러스 함수고, 자, 세타는 1과 0 사이에 있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자, 효율성 단위로 나타낸 유효 노동 투입인데, 유효 노동 투입 여기 나와 있는 HYK에다가 뭘 곱해야 돼요? 유효 노동 투입이니까 L 곱해야죠. L 곱합니다. 자, 지금 여기 앞에 나와 있는 건 인적 자본이에요. 자, 노동자가 실행학습을 통해 습득하는 인적 자본 얘기한 겁니다. 근데 그 인적 자본이 HYK인데 여기다 뭘 곱한 거예요? L을 곱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예요? 효율성 단위로 나타낸 유효 노동 투입이에요. 그럼 이제 실행학습을 고려해 가서 자, 실행학습을 통해서 인적 자본이 축적이 됩니다. 그러면 실행학습을 고려해 가지고 총 생산함수를 만들면 이제 총 생산함수니까 1인당이 아니라 총 생산함수입니다. 캐피털 Y입니다. 대문자 Y. 대문자 Y의 Y 이퀄 자, G의 펑션인데 자, 가로 안에 독립변수 뭐가 들어가나요? 가로 안에 들어가는 독립변수. 자, 대문자 K는 자본량입니다. 자본량. HYK는 뭐예요? YK는 인적 자본이에요. 실행학습을 통해서 습득하는 인적 자본 곱하기 노동 투입이죠. 유효 노동 투입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자, 총 생산함수 Y는 자, G의 함수이기도 하고 K의 함수. 그다음에 뭐예요? 유효 노동 투입의 함수예요. 유효 노동 투입의 함수다. 가지고 함수를 갖다 다시 표현하게 되면 앞에서 코옵 더글라스 함수를 갖다가 가정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정을 더해 가지고 다시 쓰게 되면 어떠냐? G 곱하기 K의 알파승. 그다음에 나머지 H, Y, K하고 L 한 거에 1-알파승입니다. 이렇게 해갖고 함수를 다르게 정리하고 이런 것들을 좀 자유자재로 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건 가장 기본적인 함수니까 중간에 도출 과정 이런 건 생략하더라도 함수를 갖다 읽고 필요한 대로 변형을 시킬 수는 있어야 돼. 이렇게 갖고. 그래서 코옵 더글라스 함수가 된 겁니다. 뭐예요? 실행학습을 고려한 총생산함수예요. 자, 이제 1인당 생산함수로 만듭니다. 1인당 생산함수니까 스몰 y죠. 어떻게 한 거예요? 스몰 y니까 대문자 y를 L로 나눈 거죠. 대문자 y를 L로 나눈 겁니다. 그래서 1인당 생산함수로 만들게 되면 자, G고 이것도 대문자 K가 아니죠, 이제. 왜냐면 그 대문자 K를 갖다가 L로 나눈 거니까 1인당 자본량이 되는 거죠. 스몰 K, 알파승. 곱하기 요거는 똑같고요. 물론 여기서도 들어가는 게 여기 Y, 스몰 K, 1-알파승입니다. 이걸 다시 조정하면 이렇게 돼요. 조정하면. 앞에서 봤던 내용 집어넣어가지고 조정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을 갖다가 조정해가지고 이렇게 바꾼 거예요. 그래가지고 G 곱하기 K 알파승은 똑같은데 가로안이 달라졌죠. 가로안이 달라져가지고 구체적인 코옵 규모에 대한 수익 불변인 코옵 더글라스 함수로 변형시킨 거예요. Y의 세타승 곱하기 K의 1-세타승. 전체에 대한 1-알파입니다. 가지고 요걸 다시 이제 여기 Y가 들어가 있잖아요. Y가 들어가 있으니까 1인당 생산함수니까 Y를 계산해야죠. 여기서 1인당 생산함수니까 여기서 Y를 계산해야 합니다. 요 Y 이걸 계산해야 돼요. 이걸 계산하니까 결과가 어떻게 나왔느냐?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떻게 나온 것이냐? 문제 푸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번 직접 한번 해보세요. 그렇지만 꼭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Y는 AK 참 생산함수에서 많이 보는 겁니다. AK 그 AK 모형이라고 하는 거 이게 AK 모형이라고 그래요. 지금 우리가 보는 인적 자본 모형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함수가 기본적으로 AK로 표시가 되기 때문에 AK 모형이라고 합니다. 물론 여기서 A는 얼마일까요? A는 이제 K는 여기 붙었던 거 나온 것이고 나머지 가지고 A를 만든 거예요. A는 G의 1-세타 곱하기 1-알파분의 1승 해갖고 나온 거죠. 그래서 Y가 이렇게 나옵니다. 자, 중요한 건 규모에 대한 수익, 지금 앞에서 함수를 갖다 1인당 생산함수 할 때도 나왔던 것처럼 규모에 대한 수익 불변이고 한계 생산 불변인 이런 함수예요. 이것도 한계 생산 불변. 체감 아닙니다. 체감 아니에요. 그래서 실행학습을 통한 실행학습을 통해서 결국 실행학습도 인적 자본 투자입니다. 이것도 실행학습도 인적 자본 투자고 실행학습을 통해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한 거예요. 가지고 유효 노동력 HYK 곱하기 L입니다. 유효 노동력이 어떻게 돼요? 증가하는 거죠. 증가하기 때문에 자본의 한계 생산 체감을 가져오는 고정 투입 요소가 실질적으로 없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한계 생산 체감을 가져오는 고정 투입 요소가 실질적으로 없어진다면 뭐예요? 한계 생산 불변이 되는 거죠. 한계 생산 불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1인당 균형 자본량 축적 방정식. 1인당 균형 자본량 축적 방정식. 여기서도 인구 증가율은 0으로 했을 때, 0으로 가정했을 때 나옵니다. 자, 1인당 균형 자본량인데 다음 끼죠. K인데 스몰 K인데 1인당 균형 자본량은 스몰 K.
그 다음에 다음 기에 축적되는 거예요. K 서브 K 플러스 1이죠. 축적 방정식 보게 되면 자, 이로부터 이제 또 계산이 다 나옵니다. 이로부터 계산이. 그래서 S YT 더하기 1-D 곱하기 KT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또 다시 정리하게 되면 1 더하기 SA-D KT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갖고 정리한 겁니다. 자, 요거는 좀 눈여겨봐 두시는 게 좋습니다. 요 1인당 균형 자본량 축적 방정식은 좀 더 눈여겨봐 두시면은 또 경우에 따라서는 써먹을 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앞에 붙어 있는 KT 앞에 붙어 있는 KT가 현재 1인당 자본량 아니에요. 현재 1인당 자본량이고 현재 1인당 자본량에서 이 비율만큼 다음 기 1인당 자본량이 결정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앞에 붙어 있는 계수 1-SA-D 요걸 갖다가 균제 상태의 성장률이라고 합니다. 1-SA-D 이걸 균제 상태의 성장률이죠. 왜냐하면 KT에 비해서 다음 기에는 얼마나 증가할 것인가 하는 것이니까 균제 상태의 성장률이 되는 것입니다. 1-SA-D 되는 거죠. 자, 이것도 지금 그림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역시 가로축은 1인당 자본량이니까 뭐예요? KT 1인당 자본량이니까 KT 여기는 KT 플러스 1 당연히 둘은 같죠. 그러니까 45도선이에요. 이게 45도선을 중심으로 해서 파악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행학습 모형과 경제성장 해가지고 이게 중요한 결론이에요. 지금 1 플러스 SA-T가 1보다 크다는 거. 기본적으로 물적 자본에 대한 한계 생산이 불변이다. 그러니까 1인당 자본량과 소득의 지속적 증가가 가능하다는 거죠. 1인당 자본량과 소득의 지속적 증가가 가능하다. 그래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저축률이에요. 스몰 s 저축률.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축률이 장기적으로 수준 효과뿐만 아니라 성장 효과도 갖게 됩니다. 수준 효과뿐만 아니라 성장 효과도 갖게 된다는 거. 수준 효과, 성장 효과는 지난 시간에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것도 국가 간 경제 성장의 비수렴성을 또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국가 간 경제 성장의 비수렴성 설명이 유용하다. 최초의 1인당 자본량이 K0인데 계속 뭐예요? 계속 증가해 나가잖아요. 1인당 자본량이 K0였는데 계속 증가해 나가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1인당 자본량과 소득의 지속적 증가가 가능하다. 그리고 국가 간 성장은 비수렴하다. 앞에서 결론은 똑같죠. 그렇죠? 그 한계 생산이 체감하지 않는다는 걸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SA-T가 1보다 크다. 한계 생산은 체감하지 않는다는 거. 만약에 체감한다면 쭉 구부러지는데 빨간색 함수가 구부러지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1인당 한계 생산은 체감하지 않는다는 걸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모형입니다. 물적 자본과 인적 자본의 동시 축적 모형이에요. 두 가지가 동시에 축적되는 그런 모형입니다. 이것도 역시 인적 자본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기 때문에 넓게는 인적 자본 모형에 포함을 시킵니다. 자, 여기서도 결론은 두 가지가 동시에 축적되는 경우 있죠. 각각의 한계 생산이 체감한다고 해도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한계 생산이 체감한다고 해도 장기적 경제 성장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두 가지가 동시에 축적되니까 가능한 거예요. 실물 자본과 물적 자본입니다. 피지컬 캐피탈. 실물 자본과 인적 자본이 동시에 축적이 되는 거예요. 동시에 축적이 되기 때문에 한계 생산이 체감한다고 해도 장기적 경제 성장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걸 설명하는 모형이에요. 자, 이것도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단순화하기 위해서 이제 기본 가정을 내세웁니다. 네, 이건 그냥 간략하게 그냥 확인만 하고 지나가시면 됩니다. 결론 나왔죠. 자, 물적 자본과 인적 자본이 동시에 축적된다. 이 경우에는 각각의 물적 자본의 한계 생산, 인적 자본의 한계 생산이 체감한다고 해도 장기적인 지속적 성장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기본 가정인데 1인당 생산함수가 나왔습니다. YT, Y는 자, K, 스몰 K, 스몰 H. H는 인적 자본입니다. 자, K는 물적 자본이고요. 근데 현재 K, 현재 인적 자본이에요. 근데 각각 0.5승이에요. 무슨 함수예요? 코옵 더글러스 함수입니다. 코옵 더글러스 생산함수예요. 그럼 여기서 물적 자본의 축적은 뭐냐? 다음 기의 스몰 k인데 요거는 이번 기의 kt에다가 뭐예요? syt만큼을 곱한 거예요. s는 뭐냐? 감가상각률이 0이다. 감가상각률이 0이고 s가 1과 0 사이에 있다. 여기 물적 자본의 축적입니다. 그 다음에 인적 자본의 축적은 다음 기의 인적 자본이죠. 현재 인적 자본 ht에다가 qyt를 갖다 곱한 거예요. 여기서 역시 감가상각률은 0이라고 가정합니다. 그래갖고 q는 1과 0 사이에 있다. 그럼 여기서 s가 뭐냐? S는 여기 나와 있죠. S는 1인당 소득 대비 물적 자본 투자 비율이에요. 소득 대비 물적 자본 투자 비율. 그럼 Q는 소득 대비 인적 자본 투자 비율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번 기에 1인당 자본에다가 뭐예요? 자, 물적 자본의 투자 비율을 더해 가지고 다음 기에 물적 자본이 되는 거예요. 인적 자본도 마찬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가정을 합니다. 기본 가정. 여기서도 이제 균제 상태에서는 자, 균형 성장 경로에서는 자, 일단 1인당 물적 자본 및 인적 자본이 각각 동일한 일정률로 성장한다. 이렇게 봅니다. 이게 균제 상태가 이거예요. 그래서 자, 물적 인적 자본 모형에서 균제 상태는 1인당 물적 인적 자본이 각각 동일한 일정률로 성장한다. 이 상태가 균제 상태고 조건이 뭐예요? 이겁니다. 이게 조건이에요. 균제 상태의 조건. 인적 자본과 물적 자본의 비율이 일정합니다. G로 일정해요. 스몰 k분의 H가 G로 일정하다. 그럼 이로부터 이걸 변형을 시켜서 1인당 물적 자본 축적 방정식. 1인당 물적 자본 스몰 k의 축적 방정식이에요. 이로부터 1인당 물적 자본의 성장률을 갖다 구합니다. 그래서 이로부터 해가지고 1 플러스 SG 0.5승 얻었어요. 1인당 물적 자본의 성장률. 또 1인당 인적 자본 H입니다. 1인당 인적 자본의 축적 방정식으로부터 1인당 인적 자본의 성장률 얻었습니다. 1 더하기 Q지요 이제. Q, G의 마이너스 5승입니다. 0.5승. Qg의 마이너스 0.5승. 그럼 이제 자, 1인당 물적 자본 성장률 S 곱하기 G 0.5승이었습니다. 1인당 인적 자본의 성장률이 Q 곱하기 G의 마이너스 0.5승이었는데 같다고 그랬잖아요. 같다고 하면 이로부터 뭐예요? 같다고 하면 여기 0.5승이니까 G의 0.5승분의 1입니다. G의 0.5승분의 1 이렇게 갖고 여기서 G를 갖다 구해요. G를 갖다 구하면 G는 뭐냐? S분의 Q가 됩니다. S분의 Q. 좀 전에 나왔던 S하고 Q의 의미 아시죠? 그래서 결국 이제 균제 상태에 1인당 생산함수를 갖다 구하니까 YT는 AK. 그 다음에 또 YT는 A-1HT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갖고 균제 상태에 1인당 생산함수를 갖다가 이런 식으로 구해보고요. 그럼 여기서도 자, 물적 인적 자본의 동시 축적 결과 물적 인적 자본의 동시 축적 결과 역시 균제 상태에서 실질적으로 고정 투입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다 그랬었죠. 자, 실질적으로 고정 투입에서가 존재하지 않는다. 어디에서? 균제 상태에서 존재하지 않는다. 자, 여기서도 이제 균제 상태의 자본 축적 방정식 나왔습니다. 균제 상태에서의 자본 축적 방정식. 다음 기의 자본이에요. 1인당 자본. 다음 기의 1인당 자본. 그래갖고 현재 이번 기의 1인당 자본에서 뭘 곱한 거예요? 1 더하기 SQ의 0.5승. SQ의 0.5승 다 들어가 여기도. 1 더하기 SQ의 0.5승. 1 더하기 SQ의 0.5승. 여기도 마찬가지로 HT인데 1 더하기 SQ의 0.5승. 어때요?
둘 다 들어갑니다. 그럼 결국 S는 저축률이에요. S는 저축률이고 소득 대비 자본 투자 비율 해가지고 Q. 이것이 뭐예요? 장기 성장률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저축률하고 소득 대비 자본 투자 비율이 장기 경제 성장률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다. 그래서 자, 솔로우 모형에서는 수준 효과만 같던 저축률 변화 4주차에 공부하신 거 한번 잘 떠올려 보세요. 그래서 자, 솔로우 모형에서는 수준 효과만 같던 게 저축률 변화인데 저축률의 변화. 여기서 저축률의 변화가 무척 중요한 겁니다. 저축률의 변화. 수준 효과만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물적, 인적 자본의 동시축적 모형에서는 뭐까지 갖게 된다? 성장 효과까지 갖는다는 거죠. 성장 효과까지 갖는다. 그리고 이제 장기적으로 자본의 한기 생산은 체감하지 않죠. 체감하지 않고. 또 이걸 통해서 국가 간 경제의 비수렴성을 설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장기적으로 자본의 한계 생산 체감하지 않고 국가 간 경제의 비수렴성을 설명할 수 있다는 것. 이게 물적, 인적 자본의 돈식축적 모형인데 이것도 중요한 게 결국 인적 자본이에요. 인적 자본이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자, 루카스 모형과 실행학습 모형과 물적, 인적 자본의 동시축적 모형. 접근 방법이 비슷하죠. 그래서 다 넓게 제일 중요한 게 인적 자본이에요. 그래서 다 넓게 인적 자본 모형에다가 포함을 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인적 자본 모형에. 이것도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물적 인적 자본의 동시 축적 모형. 자, 균제 상태에서 1인당 자본량의 축적 과정 봤습니다. K 서브 T 플러스 1은 1 더하기 SQ의 0.5승이에요. 곱하기 KT입니다. 결국 여기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뭐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SQ가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S하고 Q가. 그래서 소득 대비 물적 인적 자본 투자 비율, 즉 S하고 Q 두 가지가 장기 성장률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하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또 국가 간의 비수렴성을 설명하는 데 유용하다는 것입니다. 자, 최초에 주어진 자본 1인당 자본이 K0예요. K0인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기서도 기울기가 뭐예요? 여기서도 기울기가 1 더하기 SQ의 0.5예요. 0.5승 이거예요. 1 더하기 SQ의 0.5승. 1보다 큽니다. 한계 생산은 체감하지 않고요. 구부러지지 않고 쭉 뻗어나가잖아요. 한계 생산이 체감하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 뭐 세 가지 모형이 결론이 다. 자, 세 가지 모형 다. 자, 국가 간 경제 성장의 비수렴성을 설명하는 데 이용하죠. 단지 차이가 있다면 약간 디테일하게 장기 성장률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 해서 약간씩 차이가 있는 겁니다. 자, 그 점을 잘 비교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자, 4번. 네. 이제 중요한 모형은 다 끝났습니다. 이제 수시가 안 나와요. 자, 이제 장기적인 경제 성장의 여러 가지 문제, 또 경제 성장 정책 가볍게 쭉 지나가면서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외생적, 내생적 경제 성장 이론 앞에서 3장에서 봤던 게 솔로우의 외생적 경제 성장 모형이고 4장에서 공부한 게 내생적 경제 성장 이론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본 것처럼 국가 간 경제 성장의 차이를 가져온 국가 간의 경제 성장의 차이를 가져오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뭐예요? 물적, 인적 자본 축적의 차이가 있죠. 또 기술 수준의 차이가 있고 생산성의 차이가 있죠. 이런 것들이 바로 국가 간 경제 성장의 차이를 가져오는 주요 요인입니다. 그러면 국가 간의 자본 축적과 특히 여기 자본 축적 앞에 게 자본 축적이죠. 그럼 이거 생산성의 차이를 가져오는 구조적 요인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이걸 밝혀낸 다음에 정부가 지원하면 빠른 성장을 가져올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자, 구조적 요인 해가지고 뭐 금융도 한번 살펴보고 금융, 고령화도 살펴보고 소득 불평등도 살펴봅니다. 세 가지 가지고 뭐 이것도 그냥 간략하게 나왔으니까 좀 자세한 내용은 책에서 한번 정확하게 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금융과 경제성장 나와 있습니다. 자, 금융이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다 아시잖아요.
자, 각자가 한 푼돈 같은 저축들. 자, 저축자 한 사람이 저축한 돈은 얼마 안 되잖아요. 그걸 다 모아가지고 생산성이 높은 대규모 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한다는 거죠. 대단한 겁니다, 이게. 이것도 있고. 그래서 각자가 저축한 돈은 얼마 안 되지만 이걸 다 모아서 대규모 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경제성장을 촉진할 수가 있다는 것이고, 또 교육 투자 빼놓을 수 없죠. 교육 투자에 자금을 공급하는 것도 금융의 역할이다. 그래서 결국 금융이 이러한 기능을 통해서 이러한 기능을 적은 비용으로 원활하게 수행할수록 낮은 투자 비용으로 생산성이 높은 물적, 인적 자본 투자가 촉진된다는 거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자원 배분의 효율성도 높아지고 경제 성장도 촉진되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금융이에요. 우리가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면 자본 축적이 이루어지고 자본 축적이 이루어져야만 경제가 성장한다는 거 아시죠? 자, 투자가 이루어져야 자본 축적이 이루어진다. 투자할 돈은 어디서 생겨요? 저축으로부터 생기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뭐 저축의 역설이니 절약의 역설이니 있다고 해도 저축한 돈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투자로 연결되면 그 저축의 역설, 절약의 역설도 아시죠? 틀린 내용이죠? 저축이 증가하면 국민소득이 감소하고 저축마저 감소한다. 이러한 주장인데 맞아요? 틀리죠. 이 저축의 역설이 맞으려면 저축한 돈이 땅속으로 꺼지든 우주로 사라지든 하면 가능한 얘기죠. 저축한 돈이 투자로 연결되면 절약의 역설은 틀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갖고 그만큼 저축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금융발전이 경제성장을 이룬다. 우리 다 경험한 겁니다. 사실은. 과거 60년부터 한국 경제가 이제 경제성장을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 금융발달 측면에서 봤을 때는 하위 20% 국가들의 1인당 소득이 1960년, 2000년 사이에 한국에 고도 성장이 있었던 그런 시기죠. 매년 1.2% 증가했지만 상위 20% 국가는 그들의 1인당 소득은 매년 같은 기간 3.2%가 증가했다. 그만큼 금융발달이 경제성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고, 또 거꾸로 경제성장이 이루어지게 된 그만큼 또 뭐예요? 금융발전도 이루어지는 겁니다. 경제가 성장하면 금융심화가 나타난다 그랬죠. 금융심화, 첫 시간에 한 얘기입니다. 금융 연관 비율이 높아지는 거예요. GDP분의 금융자산 비중이 커지는 거죠. 이와 함께 이제 실물 부문에 IT 혁신도 함께 더해져 가지고 금융이 경제 성장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금융 발전 결과 뭐 최근에 나타난 중요한 금융시장의 변화 중에 하나가 핀테크 아닙니까? 지금 뭐 핀테크 이상이에요. 지금 금융 분야에서도 뭐요? AI를 활용하고 거기다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고객들의 투자 성향을 분석을 해가지고 활용하고 하잖아요. 놀랍습니다. 이런 변화에 관련해 가지고 한국은행 금요 강좌에서 이미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왔어요. 여러분 한국은행 금요 강좌 가급적이면 금요일날 수업 비워놓으시고 요새는 뭐 그것도 안 합니다. 못 하고 있는데 역시 그것도 온라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인터넷 들어가 가지고 한국은행에 들어가서 자세히 검색해 본 다음에 한번 꾸준히 한번 졸업할 때까지 꾸준히 하셔가지고 50번 참가하면 막강한 금융 스펙이 되는 겁니다. 꼭 하시는데 그동안 금요 강좌에서 나왔던 강좌가 이와 이런 관련된 것들, 자, 우리 교재에 QR코드가 나와 있잖아요. 대단한 변화입니다. 개정판 나오면서 교재에다가 QR코드를 갖다 이렇게 심어놨죠. 그거 한번 검색해 보세요. 큰 도움 됩니다. 근데 한번 좀 보세요. 한번 좀 뭐 이런 거 해놨나 이렇게 그냥 시큰둥하게 넘어가지 마시고 한번 진짜 한번 들어가 보세요. 큰 도움 됩니다. 다음에 고령화와 관련된 얘기인데, 고령화가 미래 경제 성장에 여러 가지 제약을 가져올 거다 하는 것이 많긴 있지만, 물론 가장 기본적으로 노동 인구의 양과 질이 저하된다는 건 틀림없죠. 그렇지만 이것도 해결 방안도 많이 제시가 됩니다. 고령화가 노동 인구의 양과 질을 저하시킨다면 해결 방안, 여성 노동 참여율을 높인다. 해외 노동 인력을 유입한다. 뭐 산업 연수생 해가지고 많이 들어와 있죠. 이미 정년을 연장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또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죠. 그 다음에 노동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노동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또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뭐 지극히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자, 실제로 고령화가 경제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고령화가 있게 되면 소득이 감소하잖아요. 고령화 돼가지고 은퇴하면 소득이 감소하니까 저축이 감소하겠죠. 저축을 많이 하는 게 젊은 층인데 젊은 층의 비율이 감소하니까 저축이 감소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음의 저축을 하는 노년층 비율은 증가하죠. 저축을 적게 한다. 저축이 감소하면 투자가 감소할 것이고 투자가 감소하게 되면 자본 축적이 감소하는 거죠. 그렇지만 꼭 그러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주요 7개국에 대한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 연구 결과도 QR코드로 찍으면 자세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단기적으로 볼 때는 고령화가 단기적으로 볼 때는 부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1인당 실질 GDP가 감소한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는 어떠냐? 장기적으로 볼 때는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기 때문에 노동 생산성 및 1인당 GDP가 증가한다는 겁니다. 고령화가 이루어져가지고 고령화로 인해가지고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가 증가한다. 그러면 노동 생산성과 1인당 GDP를 증가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제시가 된 바가 있습니다. 유명한 논문집에 실린 거예요. 우리 책에 그 논문집까지 제시가 돼 있죠.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제 소득 불평등과 경제 성장에 관한 내용입니다. 원래 소득 및 부의 불평등하고 경제 성장 간에는 마이너스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이 유명한 또 연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소득 불평등도하고 경제 성장의 지속기간 나와 있어요. 가로축에는 불평등도 지속기간 마이너스 관계예요. 마이너스 관계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도 이제 경제 성장 지속기간의 증가율 해가지고 지속기간을 결정하는 요인들이 뭐냐? 제일 중요한 게 소득 분배의 형평성이에요. 경제 성장의 지속기간 결정하는 게 이것이고 두 번째가 무역개방, 세 번째가 정치제도, 외국인 직접 투자, 환율 경쟁력, 외채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죠. 세계적으로 유명한 연구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소득 불평등도와 경제성장 지속기간 사이에 음의 상관관계가 나타난다. 그리고 소득 분배의 형평성이 다른 어떤 것보다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도 좀 이해하셔야 돼요. 이런 연구가 있다는 겁니다. 사실은 단정할 수는 없는 거예요. 단지 이런 연구가 있다는 것이지 사실은 100% 단정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런 연구 결과가 있다 하는 것만 참고로 보시기 바랍니다. 소득 불평등이 경제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아무튼 이제 자본시장이 불안전한데 신용 제약에 직면한 소규모 기업이나 저소득층 어떻게 할까요? 돈을 갖다 마련할 수가 없어요. 신용 제약. 빌릴 수도 없고 빌릴 수도 안 빌려줘요. 소규모 기업가 저소득층 안 빌려줍니다. 그럼 당연히 그만큼 신용 제약에 직면해 있다면 적정 수준의 물적 자본 투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적정 수준의 인적 자본 투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가지고 이제 불평등이 심화되면 사회적, 정치적 불안도 증가하죠. 범죄가 늘어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비용은 증가할 것이고 물론 이미 이제 다 겪은 거죠. 아무리 선진국들이라고 하더라도 선진국들의 민낯 많이 보지 않습니까? 폭동, 불만이 있다고 해서 폭동이 일어나고 폭동이 일어나는데 왜 남이 가게 들어가서 강도질을 해가나요? 다 털어가고. 그게 선진국들의 민낯이에요. 불안이 증가한다고 범죄가 늘어나느냐? 우리 입장만 생각하면 그렇지는 않은 것 같죠. 근데 더 심합니다. 선진국들이. 그래서 사실은 소득 불평등 것 자체보다는 계층 간 이동 가능성이 더 중요하다는 주장이 많습니다. 계층 간 이동이 자유로울 수 있게 계층 사다리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지금 우리 사회도 사다리 걷어차기 해가지고 10여 년 전쯤 케임브리지 대학교의 그 장하준 교수가 쓴 겁니다. 케임브리지 대학의 그 장하준 교수라고 있습니다. 그 주로 이제 개발경제학을 주로 하는 분이에요. 개발경제학 주로 하는 분인데 그 서울대학교 교수 지원했다가 몇 번 떨어지고 케임브리지 대학으로 갔습니다. 그 서울대학교에서는 이제 실력이 없다고 안 뽑았는데 케임브리지 대학에서는 실력 없는 사람을 뽑아다가 교수를 시키고 또 그 유명한
노벨상은 아니지만 경제학상 유명한 상을 몇 개 탔습니다. 그만큼 이제 세계적인 석학으로 인정받는데 그 장하준 교수가 낸 책 중에 몇 개 그런 게 있습니다. 장하준 교수가 쓴 책 중에 하나는 사다리 걷어차기 이런 게 있어요. 이미 선진국이 된 나라들, 선진국 된 나라들이 뭐예요? 후진국이 따라오지 못하게 사다리 걷어차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못 올라오게. 한번 의미 있게 좀 보실만해요. 굳이 뭐 책을 안 사본다고 해도 예스24나 아니면 인터넷 서점 있잖아요. 교보도 있고. 그런데 들어가서 책에 대한 소개 나와 있는 거 있죠. 책에 대한 소개 나와 있는 것만 읽어봐도 무슨 내용인지 대충 알 수 있습니다. 한번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개발경제학에서 특히 많이 중요시하는 주제 중에 하나니까 이렇습니다. 그래서 계층 간 이동 가능성이 더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겁니다. 마음을 같이 하는 거죠. 그렇죠? 특히 그 교육이라는 게 이동 가능성을 높여준다. 개천에서 용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 사회가 그런가요? 아빠 찬스, 엄마 찬스가 없는 사람들은 참 좌절하죠. 자, 이제 소득 불평등과 경제 성장 해가지고 소득 불평등, 경제 성장 및 재정 정책에 관한 내용인데 그 소득 불평등을 줄여주는 정책 중에 하나가 뭐가 있습니까? 소득 재분배 정책이 있잖아요. 재분배. 이미 분배된 소득을 재분배한다. 그러니까 불평등을 완화시키는 겁니다. 자, 이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조세, 누진세가 있죠. 누진세 또 현금 이전. 현금 이전은 뭐 지금 뭐 현 정부에서도 뭐 재난지원금이니 뭐냐 가지고 막 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로. 현금 이전이에요. 반대급부 없이 주는 겁니다. 캐시 트랜스퍼는 반대급부 없는 이전 지출이에요. 세금을 깎아주고. 자, 이런 것들이 시장 불평등을 완화시킨다. 그렇지만 경제 성장에는 상이한 영향을 미칩니다. 경제 성장에는 서로 다른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예컨대 높은 수준의 세금과 보조금은 또 투자 유인이나 노동 공급을 감소시킵니다. 높은 수준의 세금과 보조금이 투자 유인을 감소시키고 노동 공급을 감소시킵니다. 그런데 불평등을 완화시키게 되면 정치 사회적 불안은 감소할 것이고 투자에 긍정적 영향을 주겠죠. 그리고 저소득층의 교육 및 건강 지출 증가할 때 위기가 발생했을 때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용이하다는 것이고 뭐 책에 나온 내용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뭐 크게 뭐 관심 없다 하시는 분들은 안 봐도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많이 강조가 되는 게 포용적 성장이 많이 강조가 되죠. 특히 그 소득 주도 성장에 대한 비판이 많이 나오면서 포용적 성장을 위한 재정 정책도 많이 언급이 됩니다. 우리 책에 이런 것들이 언급되는 이유가 바로 우리 책의 원저자가 정운찬 교수예요. 그 서울대 그 총장했던 정운찬 교수인데 그 정운찬 교수가 국무총리를 끝내고 난 이후에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을 맡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포용적 성장이라든가 동반성장 이런 분야 전도사예요. 그래서 이걸 많이 강조해 왔기 때문에 자기가 쓴 교과서에서도 많이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포용적 성장 내용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 궁극적으로 볼 때는 바람직하죠. 궁극적으로 볼 때는 바람직한데 성과가 나타날 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포용적 성장의 효과 시간이 꽤 걸려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뭐 실제 데이터 나왔는데 뭐 특별히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소득 불평등 경제 성장 및 재정 정책 관련해 가지고 지금 단기적으로 볼 때는 소득 재분배 정책을 실시하는 겁니다. 효과가 있죠. 어쨌든 간에 단기적으로는 소득 재분배 정책. 그럼 이걸 통해서 시장 소득 불평등 그다음에 가처분 소득 불평등이 해소가 됨으로써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됩니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뭐냐? 포용적 성장을 위한 재정 정책을 장기적으로 실시한다. 그냥 경제 성장이 오히려 불평등을 완화시켜주는 거예요. 완화시켜주고 해가지고 또 성장에 도움이 되는 겁니다. 서로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경제 성장의 후일담으로 뒤에 이제 경제 성장을 하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는가 이런 것들도 이제 사례를 들어가지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경제 성장 제일 중요한 겁니다. 안정적 성장 그것도 안정적 성장 듣기만 해도 가슴이 설레는 그런 표현이죠. 안정적으로 성장을 한다. 지금까지 많이 참 경험을 해왔고 그 고도 성장을 이루면서 프라이드도 많이 생겼고 한데 또 그 결과
여러 가지 불평등도 심화됐고 하니까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어떻게 하면 조화롭게 이룰 것인가 생각해보는 게 늘 중요한 과제의 하나가 됩니다. 자, 경제 성장 관련해 가지고는 여기까지입니다. 특히 그 경제 성장과 관련해 가지고 복잡한 수리적 모형이 좀 많았는데 뒤에 가면 그러한 수리적 모형은 좀 많이 줄어듭니다 이제.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려운 분야, 최근까지도 새로운 이론이 개발돼 가지고 가장 어려운 분야를 여러분들이 공부한 겁니다. 이제 뒤에 나오는 내용들은 경제학 시간에도 많이 봤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수고했습니다.